안녕하세요. IB 바이올로지 강의를 맡고 있는 이수아 선생님입니다. 오늘 강의는 IB 바이올로지를 이미 수강하고 있는 학생과 수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모두 유익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또 IB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바로 DNA replication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이 이 부분을 공부해보면서 바이올로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DNA replication, DNA가 즉 어떻게 복제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DNA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스트럭처와 펑션을 연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DNA의 구조를 알아보고 이 DNA가 어떻게 replication 되는지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DNA는 디옥시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의 약자인데요. 이 디옥시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라는 분자는 폴리머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크로몰레큘 파트에서 정확히 이제 폴리머가 무엇인지 배웠을 텐데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 폴리머는 모노머가 코밸런트 본드에 의해서 연결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DNA가 폴리머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모노머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DNA의 모노머, 즉 단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모노머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슈거, 그 다음에 베이스. 이렇게 세 파트가 1대 1대 1, 즉 한 개씩 결합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DNA가 만들어질 때 에너지를 주고 또 결합에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이 슈가 파트가 이 DNA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슈가의 이름이 바로 데옥시리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베이스는 DNA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한 글자 한 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가하고 포스페이트 그룹은 모든 모노머, 모든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여기 있는 베이스의 종류가 A냐, T냐, 아니면 G, C냐에 따라서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4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쭉 코밸런트 본드를 이루어서 폴리머를 이룬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항상 A는 T랑 결합하고 그 다음에 C는 G랑 결합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DNA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Complementary Base Pairing이라고 하는 기작인데요. 보시면 항상 A는 T랑 그리고 항상 G는 C랑 결합을 함으로써 어느 한 가닥이 정해지면 반드시 다른 쪽의 가닥도 정해지게 됩니다. 이 성질이 이후에 볼 DNA replication에서도 중요하게 이용이 될 거니까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DNA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뉴클레오타이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포스페이트가 있는 쪽을 O'이라고 하고 이쪽 슈가의 이 부분을 우리가 3'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DNA는 항상 이쪽이 만약에 5'에서 3'이라고 하면 반대쪽은 항상 이쪽이 5'이고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향하는 방향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안티파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DNA가 어떤 모양을 이루냐라고 하면 이 더블 헬릭스라고 하는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DNA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DNA가 이중 나선 구조, 즉 이렇게 선 2개가 나선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 환경에 노출돼도 좀 안정성이 있고 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즉 안에 염기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DNA가 어떤 일을 하냐,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몰레큘을 이 바로 DNA가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떤 세포의 설계도를 담고 있는 그런 분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DNA replication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NA replication이라는 거는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DNA와 원래 이제 있던 DNA하고 완전히 똑같은 DNA를 한 카피 더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어디서 일어나냐? 세포 안에 이제 핵, 뉴클레우스에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냐라고 하면 셀이 디비전 되기 전, 즉 이제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한번 채워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이 DNA를 복제를 해야 셀 디비전을 해서 어떤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기능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능은 어떤 성장, growth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노화로 인해서 뭔가 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미지가 있는 셀 혹은 이제 좀 낡아서 없애야 되는 셀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DNA replication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replication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오프스프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네틱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즉 내 다음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DNA replication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reproduction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이 DNA replication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바로 뒷 슬라이드에서 배울 내용인데 이 DNA replication은 semi-conservative하게 일어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간단히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DNA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DNA replication에 의해서 똑같은 몰레큘이 두 개가 생길 텐데요. 이제 하나는 새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몰레큘이 그대로 있고 나머지 하나가 통째로 새로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닐 거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DNA를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DNA 가닥을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가닥씩이 지금 템플릿으로 사용이 되고 새롭게 한 가닥씩이 새로 합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다음 내용에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금 얘기한 semi-conservative 프로세스를 어떤 실험으로 밝혀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DNA가 저런 방식으로 복제를 한다라는 걸 알아낸 건 아니고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텐데요. 그 실험의 이름이 바로 메셀슨과 스타렛 실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당연히 과학자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서 DNA가 복제되는 방식을 알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이 세 개의 가설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conservative DNA replication이고 두 번째는 semi-conservative 세 번째는 dispersive 이렇게 세 가지의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거고요.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냐 니트로젠의 아이소톱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왜 니트로젠을 사용을 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베이스들 A, T, G, C 이것들이 이제 베이스였는데 이 베이스들이 니트로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표지를 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 중에서는 질량이 다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이제 니트로젠에 해당하지만 지금 몰레큘러 매스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5 질량짜리 니트로젠하고 14 질량짜리 니트로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그들이 말한 세 가지 모델인데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컨설베이티브 모델을 보면 지금 페런트 DNA가 그대로 세대가 지나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뉴 DNA가 두 개가 한 세트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세미 컨설베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페런트 DNA가 한 가닥씩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새로운 가닥이 또 하나씩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퍼시브는 앞에 두 가지랑 다르게 조금 특이한데요. 지금 보시면 원래 있던 페런트 DNA가 뭐 한 가닥, 두 가닥씩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무작위로 얼룩덜룩하게 섞여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분포하게 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런트 DNA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15니트로젠이 담긴 배지에서 키워졌어요. 그러니까 대장균들을 15니트로젠이 담긴 어떤 배양액에서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장균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15니트로젠으로 이루어진 DNA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얘네를 계속 키우다가 다음 세대에서는 14니트로젠이 있는 배지로 옮깁니다. 그리고 애들이 DNA 리플리케이션을 한 번 할 정도의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DNA가 새로 합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DNA들을 원심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밀도에 따라서 분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거운 게 아래로 가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게 위로 가겠죠. 그래서 15N짜리 DNA가 두 가닥으로 이루어졌으면 맨 아래 선에 맞춰서 분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닥은 15, 한 가닥은 14라고 하면 중간쯤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N하고 14N 같은 경우에는 맨 위쪽으로, 이제 제일 가벼우니까 맨 위쪽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톱하고 센트리퓨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컨설베이티브 DNA 리플리케이션의 경우에 만약에 이게 맞다면 첫 번째 리플리케이션 후에 이 DNA의 밴드가 어떻게 생기는지 좀 알아봅시다. 지금 보면 15N에서 한번 배양을 해서 이 DNA 세트가 그대로 여기로 오죠. 그리고 이제 한 가닥은 14N으로만 이루어진 가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15N, 15N으로 이루어진 가닥 하나, 그 다음에 14N, 14N으로 이루어진 가닥 하나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양이 이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 컨설베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닥 모두가 15N 하나, 14N 하나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밴드가 생기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퍼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 DNA 조각들이 얼룩덜룩하게 무작위로 섞여 있는데, 애들이 무작위로 섞여 있다고 했으니까 대충 14N 반, 그 다음에 15N 반으로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지금 이 둘의 결과가 똑같으니까 정확히 결과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대장균을 그대로 14N이 포함된 배지에 넣어놓고 DNA가 한 번 더 리플리케이션 될 만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 리플리케이션 이후에 DNA 밀도가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컨설베이티브부터 다시 살펴보면 지금 페런트 DNA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15로 이루어진 가닥이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다 14N, 14N에 분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first replication이랑 second replication에서 나오는 밴드가 똑같다, 밴드 패턴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미 컨설베이티브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가지 가닥은 14n하고 15n이 한 가닥씩 있죠. 그래서 여기에 로케이션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닥 같은 경우에는 14n으로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이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밴드 패턴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퍼시브는 조금 더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첫 번째 페런트 DNA가 2분의 1씩 섞여 들어갔어요. 근데 각각이 또 이 한 가닥이 여기에 또 반씩 섞여 들어가고 이 한 가닥이 여기에 반씩 섞여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각 DNA 세트에 있는 페런트 DNA의 양은 여기에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있던 것보다 2분의 1, 즉 절반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14n하고 15n이 같이 있는 것에 정확히 절반 부분에 이렇게 밴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제너레이션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밴드 패턴을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패턴을 실제 실험 결과랑 비교를 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첫 번째 리플리케이션,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선이 15, 15n, 두 가닥이 모두 15인 경우, 이 선이 한 가닥이 15, 한 가닥이 14인 경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두 가닥 모두 14n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패턴은 어디랑 비슷한가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이 패턴이랑 비슷한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메셀슨과 스탈이라는 사람이 DNA는 세미 컨설베이티브하게 복제가 되는구나를 깨달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DNA가 레플리케이션 되는 방식을 보여준 건데요. 먼저 이제 페런트 DNA가 존재를 하고 이 페런트 DNA가 양쪽으로 각각 한 가닥씩 분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가 복제될 때 한 가닥은 이 오리지널 DNA, 그 다음에 한 가닥은 새로 만들어진 DN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까지 얘기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세미 컨설베이티브 리플리케이션이란 DNA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날 때 원래 있던 DNA, 즉 오리지널 DNA가 한 가닥, 하나의 스트랜드, 그리고 이제 다른 스트랜드는 새로 만들어진 것,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DNA 가닥이 일단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DNA 가닥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으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스트랜드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오스 안에 있는 아직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안 된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이용을 해서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Complementary Base Pairing이라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요. Complementary Base Pairing이 뭐였냐면 A는 항상 T랑 짝지어지고 그 다음에 G는 항상 C랑 짝지어지는 요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DNA 스트랜드가 하나가 템플릿이면 거기에 반대되는 스트랜드를 무조건 똑같이 합성을 할 수 있다, 이 법칙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DNA의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로 잘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제네틱 인티그리티를 세대가 지나면서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드디어 DNA 리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레큘러한 베이시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밑에 보시면 지금 DNA 더블 헬릭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갈라지는 게 왜 꼭 필요하냐라고 하시면, 위에서 우리가 지금 세미 컨설베이티브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정의를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DNA 가닥이 갈라져줘야 하나를 템플릿으로 해서 새로운 가닥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원래 잘 붙어있던 DNA를 풀어서 열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paration이 반드시 필요한데 당연히 DNA 더블 헬릭스가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열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친구가 헬리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엔자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엔자임의 일종인데 이 이름처럼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더블 헬릭스를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DNA 더블 헬릭스를 품으로써 이 사이에 새로운 스트랜드가 이런 식으로 합성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베이스 페어 사이에 베이스 페어가 붙어 있는 이유가 이 A하고 T, 그 다음에 G하고 C 사이에 하이드로겐 본드가 있기 때문인데 이걸 풀어줌으로써 DNA 더블 헬릭스를 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eplication fork를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여기에서 지금 두 가닥의 DNA가 갈라지고 있는 이 부분을 replication fork라고 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NA replication에서 가장 중요한 엔자임 중에 하나가 이 DNA 폴리머레이즈가 되겠습니다. 왜 DNA 폴리머레이즈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뉴클레오스 안에 지금 아직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안 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를 잘 합쳐가지고 DNA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DNA 폴리머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할은 코밸런트 본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노머가 폴리머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저 코밸런트 본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일부인 포스페이트하고 슈가 사이에 코밸런트 본드를 형성을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새롭게 DNA 가닥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NA 폴리머레이즈는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씩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뉴클레오타이드 얘기할 때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여기에 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슈가가 있고 여기에 포스페이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5'이라고 했고 여기가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근데 항상 이 DNA 폴리머레이즈는 이 방향으로만 합성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특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 HL 내용에서만 배우고 SL에서는 그렇게 깊은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HL의 경우에는 이 뒤에 단원에서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건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A replication의 프로세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엔자임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 일부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헬리케이스, 이 친구가 이 DNA 더블 헬릭스를 풀어준다. 어떻게 풀어주냐? 이 베이스하고 베이스 사이에 이렇게 있던 하이드로겐 본드를 끊어줌으로써 풀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친구, 이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했었죠. 이 친구가 5'에서 3' 방향으로 지금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넣어줘서 폴리머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코밸런트 본드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3'이니까 이 반대쪽의 스트랜드는 안티패러럴하게 5'에서 시작을 해야겠고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는 항상 5'에서 3' 방향으로 이렇게 합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여기가 5'이면 여기가 3'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끊어가면서 합성을 해주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NA replication 과정 중에서 DNA의 스트럭처, 이제 모노머부터 해서 폴리머 형태의 스트럭처까지 다뤄봤고, 그
그 다음에 DNA replication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중에서도 semi-conservative 프로세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DNA replication의 molecular basis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IB 교육과정에서는 이 뒤에 이 DNA replication을 이용한 PCR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응용이 되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이외에도 이 DNA replication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각각의 엔자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NA 폴리머레이즈의 다이렉션에 대한 내용을 더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DNA replication에 대한 내용 초반부를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IB 바이올로지 강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